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주로 편찬을 했는데 나머지 나라들도 자료만이라도 묶어가지고 자료 형태로라도 제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라진 역사서들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사실 이제 단재신초 선생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이 천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왜 천재라고 불릴 수 있냐면은 일단 발상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대주의 역사관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타파하고 우리 민족 주체의 역사관, 나를 주인으로 보는 이 주체의 역사관을 세웠다는 점에서 아주 남다르죠. 그렇다 그래서 그 역사관만 그렇게 세워놓고 내용이 없으면은 그것도 이제 허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재 신초 선생은 삼국사기, 삼국사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25사도 거의 다 뭐 외운다라고 할 정도의 아주 이제 천재였죠. 뭐 이런 점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춘원 이광수가 남긴 에피소드인데, 춘원 이광수가 하루는 상해에 서점을 갔습니다. 뭐 이광수는 이제 돈이 많죠. 자기 부인 허영숙도 여자 의사고 해서 돈이 많은데, 이때 이제 이광수가 이광수에 대해서 뭐 여러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근현대 이야기할 때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단재신초 선생 만난 부분만 이야기하면은 서점에 가보니까 거기 단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재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광수는 돈이 있으니까 보고 싶은 책이 있으면 사면 되는데 신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외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춘원이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단재가 하는 말이 당신 경성일보, 그러니까 총독부 기관지에 누구라는 필명으로 글 쓰는 사람이 당신이란 말이 있는데 나는 믿지 않지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춘원이 그 식은땀이 쫙 흘렀다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해에서는 일제 밀정으로 밝혀지면 청년들이 이제 그 총을 가지고 밀정 처단하는 예가 비제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재신초가 저거 경성일보에 글 쓰는 저 모 씨가 바로 춘원 이광수 맞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젊은 청년들이 밀정 처단하러 다니기 때문에 식은땀이 이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단재가 가난하다 보니까 책을 봐야 되는데 책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서점에서 계속 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이때 이제 단재가 아나키즘, 그 무정부주의자라고 잘못 번역되던 이제 아나키즘 운동을 하잖아요. 당시 북경대 뭐 대리총장 우리 또 이석중인가 이제 하는 분이 그 같은 아나키스트인데, 아나키스트는 절대적인 자유와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국제 조직이기 때문에 중국인 동지들이 여러 명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단재에게 당시 이제 북경대에 있는 사고전서를 볼 수 있게, 북경대 도서관을 출입할 수 있게 출입증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단재가 이때 마음껏 이제 북경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 있게 됐는데, 책만 볼 수 있으면 뭐합니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이제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재가 고민 끝에 북경의 석등암이란 곳에 가가지고 숙녀가 되겠다고 이제 자처를 하죠. 근데 숙녀가 되려면 몇십일 동안 또 수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재가 할 수 없이 그 수련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불경 읽고 하는 수련을 다 하는데, 단재는 이 성균관 박사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들을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들이 외국이니까 특별히 깎아준다라고 해서 반만 하고 이제 거기서 밥 먹을 수 있게 해줘가지고 석등암에 은거하면서 이제 북경대 도서관 다니면서 책을 봤죠. 이때 이제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우당 유해영 선생 집에 갔는데, 그 우당 선생의 아들인 이규창 선생의 그 어린 아들이죠. 당시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못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재가 자기 입던 승복을 갖다가 벗어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그 학교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들이 남아있죠. 그런데 단재 신초가 감옥에서 여러 이제 책들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대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보고 그 감옥에서 아무 사료 없이 책을 한번 쓰라라고 하면은 다 외운 걸 가지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통 머리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단제가 감옥 가 있을 때 당시 이제 조선일보 김영훈과 하는 기자가 한번 와가지고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책 쓰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그 노동하는 와중에 잠깐 5분, 10분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새벽이나 밤중에 남보다 그 밤중에 나 소등하니까 안 될 테고 뭐 그 새벽에 남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쓰든지 했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료가 없는 가운데서 외운 걸 가지고 쓴 책들이 지금 남아있는 그런 이제 전해지는 책들이죠. 그런데 이때 단재 신초가 인용하는 책들을 보면 지금 안 남아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동운해하고 서곽잡록 같은 책들인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이 대동운해나 서곽잡록 같은 책들에서 단제가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와 고구려가 천하에 패권을 두고 전쟁을 할 때 이 전세가 이제 임유관 전역이란 곳에서 이제 바뀌는데 그 임유관이란 곳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에선 요동반도라고 말하는데 제가 중국사를 쭉 찾아보니까 지금 화북성 진왕도시 무렵에 그 부근에도 그 임유관이란 곳이 옛날에는 있었다라고 하면서 중국 사료 보면은 아 이건 틀렸고 자 저쪽에 이제 동쪽에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서쪽 화북성쯤에 있으면은 그것이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투지가 되기에 적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나라 군사가 출발하는 곳이 이제 북경 남쪽 탁군이란 곳인데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군사들이 저 요동까지 가려면 가는 동안에 다 지쳐갖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고구려와 수나라의 국경은 고죽국이 있었던 지금의 하북성 노령현 이쪽 지역이 이제 당시 국경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임유관 전투가 이제 벌어졌다라고 보면 맞는데 이때 그 임유관 전역에서 고구려 군사를 그 총지휘한 병마도원수, 어떤 기록은 병마원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병마도원수를 강이식 장군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이 강이식 장군은 누구냐면 그 진주광씨의 시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사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사료가 없는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역대 족보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근래 보니까 저 박동 박사라는 분이 이제 족보를 가지고 이제 역사 연구하는 거를 주장하고 계시던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강이식이란 분이 뭐 삼국사기나 중국 기록엔 안 나오지만 진주 강씨들이 자기네 시조를 강이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강이식이 그 수나라 문제와 전투에서 고구려군을 이끌고 임유관 전투를 이끈 장수였다라고 전흥이 내려올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가지고 쓴 거죠. 단순히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안 나오는 이야기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아리수란 분이 질문하시기를 가야는 역사서가 없었나요? 라고 하는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이제 가야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주로 편찬을 했는데 나머지 나라들도 사료만이라도 묶어가지고 자료 형태로라도 제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국사기에는 부여에 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고 가야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김부식 시대에는 분명히 이런 나라들에 대한 사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부식이 그 신라 고구려 백제에만 묶고 나머지 나라를 체계적으로 서술 안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사료 형태로라도 남겨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남기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래서 전혀 가야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국유사에 분명히 이제 가락국기가 남아 있죠.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김유신 열전의 가락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가 가락 건국연례가 똑같이 AD 42년으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 본기를 보면은 가야와 전투한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 서기에 이제 가야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죠. 일본 서기는 사실상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 가지고 그 시작하는 야마도 왕조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서기에 그 여러 가야 이야기가 남아 있고, 그러나 이제 일본 서기는 맘먹고 이제 연대 같은 걸 조작한 책이기 때문에 가야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상당히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런 사례들은 그 일본에서 나중에 이제 9세기 무렵에 편찬한 신찬 성시록이란 그 족보집이 있어요. 당시 일본의 집안들을 갖다가 쭉 편찬한 건데, 여기에 그 제본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만 봐도 가야계 성씨가 9가문이나 이렇게 쭉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강희식 장군 같은 부분이 나와 있는 그 족보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 족보에 쓰여진 것이 그 근거가 있으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역사는 특히 이제 고대 사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없어졌죠. 그 중에 하나 이제 관에서 없앤 대표적인 사례가 세조 임금 5년이 1457년인데요. 이때 그 역사서 수암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서들은 민간이 갖고 있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관에 바쳐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조선 비사 이런 제목도 여러 책 제목들이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고조선 비사란 책, 조대기란 책도 아침 조자에 대추 대자니까 아마 이 조선 고조선에 관한 쭉 책으로 생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 밀기, 여기 삼성하면 환인 환웅 단군의 삼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에 관한 그런 밀기, 그다음에 삼성기 뭐 이런 책들인데요. 이런 책들은 그 민간이 그 자기 집에 사처에 갖고 있기 위해 적당하지 않으니까 관에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서적 수암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 목록이 왕조실록에 세조실록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책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관에 들어갔던 책들이 그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더 이상의 이제 설명은 없습니다만, 당시 이제 수양대군 세조가 극도의 이제 이 사대주의를 추구했던 임금이기 때문에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명나라의 지지를 받는 걸로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사대주의 임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책들의 원형이 별로 이제 전해지지 않는 걸로 봐서는 당시 궁중에 어디 뭐 감춰놨다가 사라졌든지 없앴든지 했을 그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 중기에 이제 홍만종이라는 사람이 동사,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동국이라고 하니까 동사를 쓰는데, 그 동사를 보면은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단군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홍만종은 당파로 치면 소론계열 사람인데, 당시 소론계열 사람들이 훈민정음이라든지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동사 자체도 지금 이제 우리가 번역은 안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는 사료로 이 동사를 쭉 이제 영린해가지고 한번 장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 말기에 이 국로추사라고 이 강린이란 분이 썼다라고 돼 있는데, 이 강린이란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책은 뭐냐면 제목은 상당히 이제 이슬 내리는 가을에 뭐 이제 썼다라고 제목은 이렇게 시적으로 붙였는데, 삼국사를 주로 이제 썼는데, 물론 그 이전의 역사도 썼습니다. 이제 기자조선에 대해서도 썼고 삼국사에 대해서도 썼는데, 특히 이제 삼국사를 백제 중심으로 바라본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저나 뭐 저희 연구소에서 언제 한번
시간이 허락되면은 이 책도 한번 이제 번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런 책을 썼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쓴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뭐 환웅 이야기도 나오고 단군 이야기도 나오고 기자 이야기도 나오고 기존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은 여러 왕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분도 어느 책에선가 근거를 가지고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세조의 서적 수함령 때 이 바치지 않은 책들이 민간에 비밀리에 전송되다가 이런 형태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또 하나 우리 역사책이 많이 없어진 것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이 총독부 내에다가 우리의 전통 서적을 수집하는 특별 부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수많은 책을 수집해서 그러니까 많은 부분은 불태웠고 또 많은 부분은 일본으로 이제 가져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신라 때 김대문이라는 분이 쓴 그 화랑세기가 필사본에 등장했는데 그 필사본을 그거를 이제 베낀 분이 누구냐면 박창화 선생이란 분인데 이 박창화 선생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국내성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성이 바로 일본 왕가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필사를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건 충분히 그 박창화란 분이 지금은 이제 국내성 도서관에 한국인들이 그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박창화란 분은 일본 국내성 도서관에 근무했으니까 그 뭐 어떤 계기로 이제 볼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책이 하나 나왔으면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소위 강단사학자들은 책 나왔으면 훅 보고 가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 그 이제 고구려사 전공한 교수가 어떤 이제 그 소설가에게 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뭐라 그랬냐면 왜 고대 사셨냐라고 하니까 고대사는 사료가 없어서 공부하기가 싫어서 공부하기 싫을 때는 고대사 하면 된다. 공부하기 싫으면은 그 대학원은 가지 말아야지.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대학원 가서 교수 되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때 이제 그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의 자세에 얼마나 문제가 있나를 이 한 가지 사례로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랑세기 필사본이 등장했을 때 그 무조건 가짜다라고 했는데 가짜다라고 한 논리가 뭐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 당시에 이제 서울대 국문학과에 향가를 연구하는 교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서울대 국사학과에 그 고대사 교수가 있는데 이 국사학과 고대사 교수가 향가 연구하는 국문과 교수에게 가가지고 화랑세기에 나와 있는 그 향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 미시라고 사담하고 나눈 사랑가죠. 보니까 국문과 교수가 훌떡 살펴보고 이거 가짜다 해서 그렇게 해서 가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삼국유사에 전해져 있는 향가들은 대부분 찬불가입니다. 지금으로 그 기독교로 치면 찬송가예요. 그런데 화랑세기에 나와 있는 미실과 사담 사이 나눈 그 향가는 사랑가예요. 요즘 말로 하면 유행가입니다. 그러니까 유행가와 찬송가는 당연히 형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학자면은 저는 이게 우리나라 이런 학자들은 모든 학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학자분들도 여러 계시죠. 바로 이 학자들은 보면은 제가 평생 향가를 연구했는데 주로 찬물가 연구한 겁니다. 그러다 새로운 형태의 향가가 나타나면 그 뭐 깊이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거 가짜다 하니까 그래서 가짜를 몰았고 또 하나 가짜를 본 거는 화랑세기에 나와 있는 남녀 이야기가 너무 문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유교가 우리의 지배사상이 되고 난 그 이후의 사고로 자꾸 그 전을 보는 거예요. 화랑세기를 보고 제가 이거는 가짜로 쓸 수 없는 거다라고 창작할 수 없는 거다라고 한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이 뭐냐면 신라 왕실은 이 당시에 동네 혼합니다. 친척끼리 혼인해요. 친척끼리 왜 혼인하냐면
이 친척끼리 혼인하는 게 신라 왕실은 자기 자신들은 신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타적인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례혼을 하는 건데, 나중에 이 신라 왕실의 종례혼이 통신라 때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려 때까지 이어져 가지고 고려의 이 원나라 세조가 당시 충렬왕이 때 국서를 보내면서 앞으로 종례혼을 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원나라 세조 무렵까지도 고려 왕실이 종례혼을 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왜 친척끼리 혼인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유교가 지배사상이 되고 난 다음의 일이고, 그 전에 이쪽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하나만 다르면 혼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풍습이 들어오면서 종례혼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한쪽만 다른 남녀가 이제 혼인 하려고 하다가 남자가 약간 중국 풍습이 들어오니까 좀 꺼리죠.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혼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잘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신의 나라에는 신국의 도가 있다. 어찌 중국 풍습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것들은 박창화라는 그 당시 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화랑색이 몇 쪽 되지도 않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고방식도 다 다를 뿐더러 가로 세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화랑세기가 일본 국내성에 있던 게 나왔구나라고 해가지고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료도 없는데, 없는 사료도 조금 나오면 그냥 가짜다라고 아주 이제 치부하기에 바쁘죠. 그 한 예가 이제 그 논란만은 이제 그 환단고기란 책인데요. 환단고기라는 책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항목을 정해가지고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 환단고기는 1911년에 계연수란 분이 이제 묶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뭐 삼성기, 뭐 북부여기, 단군세기 해가지고 태백일사 하는 4권의 책을 갖다가 계연수란 분이 묶은 겁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를 처음 이제 묶을 때 편찬비를 누가 됐냐면 그 홍범도 장군하고 오동진 장군이 돼요.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우리가 오동진 장군은 홍범도 장군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홍범도 장군 못지않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만 말씀드리면은, 홍범도 장군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우당 유영 선생 아들인 유구창 선생하고 이제 같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 오동진 장군이 하루는 일본 홍보소장에게 요구 조건을 내걸었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혼자 단식해서 40일을 그냥 단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도 그 다음에는 기미사마다 신이다라고 할 정도인데, 해방 직전에 이제 공주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출판비를 댄 책인데, 요즘 식민사학자, 강단사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강단사학의 카르텔인 일부 언론이 환단고기만 보면 환빠네 뭐네 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환단고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요즘 제가 네티즌들이 그런 용어를 잘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 국가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국자를 무조건 까는, 대한민국을 무조건 까는 걸 갖다 국가라 그러고 일봉이라 그러고 뭐 이제 일바라 그러고 하는데, 바로 그 시각으로 환단고기를 보는 거예요. 제가 환단고기가 지금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부터 한 이야기는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학적 그 방법론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 전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고조선은 대륙의 지배자였다라는 책에서 뭘 했냐면은 추만 가지고 한번 제가 써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썼냐면 중국 사료 가지고 비교를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추에 관한 얘기는 진짜나 가짜나 하는 이야기가 다 사라졌죠. 저는 그런 식으로 이 환단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단국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뭔 비유하면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는 왕가였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문중으로 치면 우리 문중이 예전엔 왕가였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문중의 몇몇에서 저 우리 집안 왕가였다고 하는 저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왜냐? 이 사람들 주장은 우리 집안이 저 유은문중의 노비였지 무슨 왕가였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안이 우리 유은문중의 노비인데 그리고 우리 그 옛날 저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 전부 다 우리 유은문중 건데 우리 거라고 하는 저 죽여야 돼 저 사람들 하고 하는 게 지금 환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멀리 갈 것 없이 홍범도 오동진 장군이 그 내용을 보고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 출판비로 선뜻 됐다는 사실 뭐 하나만 가지고도 그 환단고기를 본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단고기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증 자체를 막아요. 왜냐하면 검증하면 그 조선총독부 역사관, 그다음 동북공정 역사관에 불리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계속 나오니까 이제 막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북한 학계는 그런 환단고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제가 북한 학자들 책을 보고 놀랐어요. 뭐냐면 북한에서는 북한 학자들은 환단고기란 표현을 안 씁니다. 대신에 이 태백일사에 의하면 단군세기에 의하면 하고 환단고기에 실려 있는 그 네 권의 책을 개별적으로 다 사실로 인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의 류럴이라는 국어학자도 그 환단고기의 내용을 가지고 태백일사에 의하면 하고 다 쓰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의 조선단대사 2000년대에 나온 조선단대사에서도 태백일사나 뭐 단군색이나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다 인용해 가지고 쓰는 겁니다. 단 이제 북한 학자들의 논문을 보니까 그 뭐가 있냐면 태백일사나 단군색이나 요거만 단독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쓰진 않아요. 그 다른 자료를 제시하고 그걸 갖다가 같이 입증하는 그런 자료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학자들이 환단고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훨씬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한 학계는 남한 학자들 중에 환단고기를 제가 볼 때 그 정독한 사람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남한의 어떤 강단사 학자가 환단고기 비판한다고 논문 썼다가 큰 망신당했습니다. 환단고기 기본 내용도 모르고 비판부터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사료가 없는데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책이 나왔으면은 그 책을 갖다가 세밀하게 가로 세로 다 연구해보고, 그러니까 이 학문이란 건 총론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랑세기도 그렇고 단군세기도 그렇고 이건 갖다가 강론으로 개별 논문을 한 100편쯤 써봐서 100편을 써봤더니 한 4, 5편까지는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남한 강단사학계는 화랑세기가 나오면 한번 쭉 보고 가짜라 그러고, 그 다음에 환단고기 나오면 환단고기는 보면 안 되는 책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는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아주 소수의 사료, 그 다음에 여기에 일본인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거 갖다 그냥 우리 일본인 스승님들이 말해주고 이병도 신석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거대로 외우는 게 이 사람들의 이제 학문인 거죠. 그러나 이제 학문이란 건 비단 우리가 이런 사료가 없다라고 치더라도 이 사료와 우리 고대사는 중국사, 일본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료, 일본 사료를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나가면 많은 풍부한 그 사실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남한 강단사학계도 기존에 공부 안 하는 토대 위에서 일본인들이 한 거 무조건 추종하는 토대 위에서 새로 나온 사료들은 무조건 가짜로 몰고 빠로 몰고 하는 그런 아주 비학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가지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학자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